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아동용 안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차량 내부의 안전장치들이 모두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아동용 시트를 다시 한번 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량 제조사에서 만들기에는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이 차량용 안전 시트를 만드는 회사가 생기게 된 거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아동은 적절한 아동용 안전 시트에 앉아서 안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충돌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이 차량 내부에 있는 안전장치들이 모두 아이에게 적용될 수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에게 해로운 역할을 끼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 시트 차량용 아동용 안전 시트를 꼭 착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몸무게 혹은 나이에 따라서 음, 후방 장착식 안전 시트, 그러니까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전방하고는 반대되는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시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으로 보게 하게 되면 시트 전면으로 같이 성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쪽 시야가 아니라 뒤쪽을 보게 이렇게 거꾸로 안전 시트를 착용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 충돌은 전방 충돌이 많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시트가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체구가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돌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매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목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이제 매우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받쳐줘야 되는 거고, 뭐 2세가 2세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량의 충격을 급감하는 이 차량을 차량에서 완벽하게 목을 제어하기란 어린아이에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방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차량 카시트 안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제 머리가 뒤로 계속 젖혀질 거니까 이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최고 커질수록 혹은 몸무게에 따라서 안전 시트 방향은 다시 성인처럼 전방으로 바뀌게 되고 시트도 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뭐 차량에서 사용되는 아동용 안전 시트마다 좀 착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매우 중요한 것들, 성인의 무릎이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동은 차량 사고 발생 시에 안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에 채워야 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300불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3,000불 이상이었나? 좀 헷갈리긴 하네요. 3,000불이었는지 300불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차량 시트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 쪽 기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 있는 것처럼 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잡아주지만 머리는 잡아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뒤쪽에 머리가 뒤쪽에는, 앞쪽에는 어쩔 수가 없고 뒤쪽에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상황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 헤드레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시트 위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 헤드레스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써져 있어요. 대부분 후방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내가 신호 정지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쾅 하고 누군가 부딪혔어요. 충돌했어요. 그러면 나 그 차량도 원래 정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운전자도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차량이 충돌함에 따라서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 신체는 광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머무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시트는 뭐랑 붙어 있어요? 차량하고 붙어 있죠. 그 시트는 또 우리 상체하고 하체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레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머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신체는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머리가 뒤로 완벽하게 젖혀지게 된다라는 점. 과도하게 뒤로 겹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로 젖혀졌다가 우리 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근육들로 머리와 몸을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젖혀져 있던 머리가 다시 이 운동성에 따라서 앞쪽으로 또 굴곡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채취 손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있으면 이 채취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용자들이 운전자들이나 탑승자들이 헤드레스트의 높이 조절을 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환자의 키와 비교해서 이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탔는지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헤드레스트의 효과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여기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헤드레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안전 장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야지만 예방, 손상의 중추도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백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하면 뭐 에어백이 있는 많이 장착되어지는 차량을 사봐야 뭐 하실 거예요. 정작 사고 나는데 에어백 안 터지면 에어백 장착되어 있는 차량 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셔서 현장 출동 나가셨을 때 좀 적절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실내 공간 침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함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차량 함몰 침입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침입이란 말 조금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영문 단어로 인트루전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영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침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침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침입이라는, 이 실내 공간으로의 침입이라는 하는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실내 공간에 침입이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다란 운동 에너지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중대된 힘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크럼플 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크럼플 존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충격 흡수 부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의 파손이 많이 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심각한 충격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만큼 충격 에너지를 누가 흡수했다는 거예요? 차체가 많이 흡수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대부분 차량의 앞부분 수용차니까 수용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나 뒤쪽에는 트렁크 공간이 있고 앞쪽에는 본네트 공간이 있잖아요. 엔진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크럼플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 크럼플 존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차량의 측면,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짝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얇고요. 그래서 측면 충돌이 정면 충돌보다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뭘로만 따졌을 때는 크럼플 존만, 속도 같은 거 다 따지지 말고 크럼플 존이라는 이러한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측면 충돌이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크럼플 존이라는 거는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환자의 진주도는 낮아진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량 충돌 유형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방 충돌이에요.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형태나 혹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손상이 맨 앞쪽에 나온다. 이 책 내용 중에 맨 앞쪽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방 충돌은 차량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50%, 70, 60%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충돌 유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고요. 내용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안전장치 촬영 유무에 따라서, 안전장치 착용 유무에 따라서 한 뭐 네 가지 정도, 여기서 네 가지로 써져 있으니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것이 제어된 이동 경로입니다. 제어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 안전띠를 착용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감속하게 되면 내가 차량 시트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안전띠이기 때문에 내가 차량하고 동시에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량 내부하고의 충돌, 신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차량 내부하고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차량의 속도가, 기본적인 초기 속도가 매우 빨랐다면 충돌로 인한 이 그 탑승자의 이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어하려고 하는 안전띠와 빠르게 앞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신체하고 충돌이, 물론 완벽한 충돌은 아니지만 이 상반되는 힘이 작용됨에 따라서 갈비뼈 골절이라든지 복잡면 골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여기 에어백 관련된 내용들은 중복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가 되겠죠.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미한 손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뭘 하라?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상향 이동인데,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어 장치가 착용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 안전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 또 뭐가 있느냐? 긴장한 탓에, 충돌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한 탓에 다리 힘이 들어간다. 이거 뭔 말이에요? 긴장했다. 충돌에 앞서 내가 충돌을 인지했다. 인지했다는 소리는 뭐냐? 내가 충돌을 인지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나는 깨어있다. 그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졸음운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졸음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누군가 끼어든다거나
혹은 뭐 빗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을 거예요. 물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긴장한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겠죠. 꽉 누르게 된다면 감속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는 들겠지만 결국에는 충돌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충돌이라고 난 후에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줌에 따라 상체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안전띠를 안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맨 처음에 부딪히는 곳이 어디 있냐? 운전대가 이 넙다리뼈를 누르면서 충돌시키면서 양쪽에 고혈절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복부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장기 파열 혹은 간의 열상 등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압력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복부의 압력이 증가시키게 되고 흉부의 압력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격막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흉곽 내에 장기가 밀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흉부 손상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이제 간단하게 상황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체는 계속 앞으로 움직이면서 흉부 아래 부분이 운전대 윗부분에 부딪히게 되고 흉부 손상을 있게 되는데, 이건 하향식 이동에서 생기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넙다리뼈골절, 흉복부의 손상,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올 머리 손상까지, 그 다음에 목 손상까지, 이 상체 대부분의 손상이 이 상향 이동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 에어백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상향이동 같은 경우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서 연조지 손상, 두개골의 안면 부위, 두개골이나 안면 부위 골절이라든지 머리 내 손상, 두개 내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경부 손상, 경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목 손상 같은 경우에는 과신전이나 과굴곡 혹은 앞유리창과의 충돌로 인해서, 여기에 충돌로 인한 압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축부화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뒤쪽에서 축부화. 이 축부화라는 거는 이렇게 앞 유리창에 머리가 쾅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쾅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목이 여기에 있고 몸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충돌에서의 그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계속 앞쪽으로 가려고 하고, 머리는 앞 유리창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으로의 압력이 생기는 거고 저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얘는 몸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 쪽에 있는 거는, 머리에서는 못 나가게 유리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에너지가 충돌하느냐? 목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목 부분에 뭐 염자라든지 뭐 스프레인 스트레인 아니면 뭐 프랙처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자, 뭐 긴장, 골절, 그 외에 척수 손상도,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요거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축구하란 말이 이제 여기 나오네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뭐 목 손상이 왜 목에는 직접적으로 충돌을 당한 곳이 없는데 왜 목 손상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하향 이동인데요. 하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제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했던 거는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상향 이동은 내가 차운돌이 일어날 걸 아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을 준다거나, 혹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브레이크를 밟거나 해서 이제 안전띠를 안 했으니까 앞쪽으로 튕겨 위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하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뭐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달리다가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몸이 이제 아래로 앞쪽으로 이동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중력과 이 중력에 의해서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냐?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운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쪽 아랫부분을 방화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릎이 이쪽 방화벽에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접촉하는 부위가 무릎. 그러면 무릎 부위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의 몸은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겠죠. 근데 무릎은 충돌하고 난 후에 계속 멈췄어요. 목이 상향이동에서 목 손상과 비슷한 건데 무릎은 멈췄고 사람의 무거운 신체는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충돌 부위 멈추려고 하는 거와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어디선가 충돌하겠죠. 그래서 대퇴 부위에서 충돌하게 되면 대퇴 부위의 골절, 뭐 엉덩관절에서 충돌하게 되면 엉덩관절의 탈구나 골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려고 하는 힘과 막으려고 하는 힘이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지는 언젠가는 이제 바깥으로 뭐 다리가 차량 내부를 뚫고 바깥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하체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데 하체 움직임이 멈게 되면 뭐 놉다리뼈 골절이 생기든 아니면 고관절에 탈거 발생해서 멈추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돌하고 난 후에 멈추고 나면 이제 상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체가 이제 운전대에 많이 충돌하게 돼요. 그 앞 유리창에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운전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복부는 운전대와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디에 많이 충돌하느냐? 충부가 운전대에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부의 손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 신장 손상이라든지 혹은 뭐 대동맥 파열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 연가의 흉부라든지 페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길 수 있고 여기 또 하나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목 부위가 부딪히게 되면 기관 및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부에 복부하고 흉부 하부가 부딪힌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체가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하체 뒤쪽으로 시트에 앉아 있는 상태라서 복부가 그 운전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운전대에 얼굴이나 목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종이봉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이봉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충돌했을 때 여러분들 왜 그 어릴 때 과자 봉지 뜯다가 잘 안 뜯어지면 이 양쪽 손을 이용해서 쾅 하고 터트려서 과자를 여는 경우가 과자 봉지를 뜯는 경우가 있잖아요. 터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충돌을 인지한 상황에서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향 이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인지할 수도 있어요. 인지한 상황에서 내가 다리에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큰 일을 당해서 이제 다리 힘 풀려서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지한 상황이 되겠지.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지한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놀라니까 헉! 하고 숨을 들이쉬게 되죠. 하고 들이쉰다는 소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숨을 들이쉬고 난 후에 다시 내뱉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성문이 굳게 닫히기 때문에 후두기가 닫히기 때문에 다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흉부 내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냐?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 흉부가 어디에 부딪히는 거냐면 운전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는 곳에서 운전대가 쾅 하고 부딪히는 거.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과자 봉지를 손바닥을 이용해서 펑 터트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득 차야 되는 이 폐 공간에 이 운전대가 쾅하고 부딪히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협박가리 등이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종이봉지를 양손으로 이제 공이 집어넣고 터트린 것처럼 폐포가 터진다라고 해서 종이봉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흉이나 폐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있는 튕겨나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